요즘 약물이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의지가 약해서 그래. 노력하면 끊을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말들이 종종 보입니다. 더욱 심한 건 마녀사냥이죠. 피해자냐, 가해자냐, 아님 말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을 겪었고, 그 상황에서 도망칠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칠게요. 그 사람에게 술이나 약이 어떤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잠재워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그런 사람에게 이 중간 부분을 싹 지우고 결론만 가지고 그냥 끊어. 의지 문제야. 그래도 네가 선택한 거잖아. 라는 말이 얼마나 단순화된 폭력인지 직감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고쿠분 고이치로의 책 중동태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문법 이야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 책이 우리가 서로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또는 죄책감,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죄인으로 만드는 현대 사회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책의 초반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낮은 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린다. 주체적으로 행위를 제어할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형벌도 낮춰야 했다는 것.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음주 자체는 능동적 행위였기 때문에 형을 낮추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비판한다. 곤란한 상황은 정신질환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질환은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능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다.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는 처음부터 자기 행위에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묻기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이 경우 범죄의 끔찍함 때문에 중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모두 능동적이기만 할까요? 저자는 걷기라는 행위를 통해 비유를 또 듭니다. 내가 걷는다. 내 밑에서 걷기가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그러니까 내가 걷기의 주인, 원인, 출발점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걷는다. 끝.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묘하게 이상하게 들리죠. 마치 걷기라는 사건이 나를 통과해서 내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태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206개의 뼈, 360개의 관절, 600개가 넘는 근육, 그리고 수많은 신경계를 의식적으로 전부 조절할 수가 없죠. 이제 넙다리근 3%더 수축해, 발목 각도 2도 조절해, 이렇게 걷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산과 같이 울퉁불퉁한 길이라면 모든 변동성을 자체적으로 신경 쓰며 걷기란 불가능하죠. 심지어 걷겠다는 의지의 행위가 처음 단계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불분명합니다. 현대 뇌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 안에서 행위를 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그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의지 안에 출현하기 시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 안에서는 의지라는 주관적인 경험에 앞서서 무의식 차원에서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뿐 아니라 의지의 출현이 뇌에서 감지된 후 뇌 안에서는 이 운동 프로그램에 따르자고 할 경우 신체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내부 모델에 입각하여 시뮬레이트 되고 그 결과 실제로는 신체가 아직 움직이고 있지도 않음에도 의지에 따라 신체가 움직인 듯한 감각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걷는다에서 걷는다는 행위를 싹 빼고 나면 남는 나는 무엇일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의지를 말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의지로 걷는 거다. 내 의지로 무엇을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내가 뭔가를 함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어떠한 성립 조건이 필요할까요? 보통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죠. 능동태는 내가 한다. 수동태는 내가 당한다. 이 딱 두 개로 보통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어와 같은 인도 유럽어 언어에는 능동도 수동도 아닌 세 번째 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제목같이 중동태인데요. 언어학적으로는 오히려 중동태에서 능동태가 파생이 되고 그 중동태와 능동태의 대립에서 수동태가 나오는 식으로 분화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능동태는 주어가 행위의 바깥에서 대상을 향해 작용하는 구조이고요. 중동태는 주어가 행위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회의를 개최한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 회의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능동이고요. 제우스가 회의를 개최하는데 나도 그 회의에 안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중동태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우스가 회의에 참여를 한다. 근데 내가 회의를 개설한 게 아니라 뭐 헤라가 회의를 개최한 회의에 제우스가 참여를 한다. 이건 이제 수동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셋 다 뭐 능동, 수동이라고 그냥 퉁 쳐버리죠. 그러니까 문법 체계 안에 제3의 시선이 없기 때문인데요. 고쿠분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중동태가 살아있던 세계에서는 어떤 행위의 변화나 행위자와 피행위자가 지금처럼 깔끔하게 둘로 쪼개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의 행동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했고 내가 했다와 당했다 사이에 이 넓은 스펙트럼을 언어가 그대로 품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태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 문법 체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고쿠분이 이 문제를 붙잡게 된 계기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 책은 원래 정신간호라는 간호학 잡지에서 연재된 글이에요. 주제는 알코올依존증과 약물依존증이었고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가 선택한 거잖아. 네 의지가 약해서 그래. 마음 단단히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능동 수동 체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분화돼서 판단을 하고 또 선택을 내리죠. 그러니까 네가 한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당한 거냐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내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해버리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을 겪어서 그 사람에게는 술이 견딜 수 없는 어떤 불안과 공포를 잠재워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시스템에 조절이 문제가 있어서 평생 우울감과 무기력과 싸워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별, 배신, 트라우마 같은 우리 일상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많은 유동적인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싹 지우고 결론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택은 네가 했잖아. 네 의지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 넓고 복잡한 영역을 말로 표현할 방법이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설명할 때도 어떤 딜레마에 빠지고 말죠. 그러니까 쟤는 의지 박약이야. 아니야, 쟤는 피해자야. 근데 이 둘 다 좀 허전하죠. 그 사람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어떤 설명을 부차적으로 붙이기엔 말이 너무나 길어지고요. 그리고 이 중동태가 지워지고 남은 자리에서 의지와 책임의 문제가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고쿠분은 스피노자를 끌어옵니다. 고쿠분은 제가 알기로 스피노자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스피노자 좋아하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스피노자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노자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코나투스라는 건데,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모든 존재가 자기 방식대로 계속 존재하려는 기본적인 기세,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니체의 힘의 의지가 코나투스에서 딱 안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코나투스가 능동, 수동으로 깔끔하게 나눠지지 않는 체계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은 언제나 외부 환경과 내 몸의 마음 상태와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나온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조차 나를 통과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 속에서 내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신과 함께를 보고 슬퍼서 울었다 해도 실제로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원인,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자극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내 몸 안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감정이 슬픔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이렇게 보면 인간은 능동도 수동도 아닌 중동태적 존재에 가깝게 보입니다. 자, 그럼 아까 초반에 잠깐 미뤘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의지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는 우리가 오늘 말하는 식의 개인 내면의 의지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활동과 파토스라고 하는 경험, 여기에는 내 마음 안에 독립된 어떤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상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언제나 에네르게이아, 활동과 경험, 파토스의 얽힘 속에서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동태적인 시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중동태를 써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기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어떤 내면의 자유의지, 그 개념은 본격적으로는 그리스도교 신학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힘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의지는 어떤 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거나 도덕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자유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를 떠맡게 되는 거죠. 한나 아렌트도 정신의 삶에서 근대 이후의 자유 개념은 너무 쉽게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환원되어 버렸다고 말을 하죠. 고쿠부는 이 배경에서 어떤 문법의 구조의 변화, 특히 중동태에 소멸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 생각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 지점이 중동태가 사라진 세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세계의 궁극적인 주체가 서브젝트가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신의 뜻을 받는 오브젝트였어요. 그런데 데카르트와 칸트를 지나오면서 이 구도가 정반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이 되고 자연과 세계, 타자는 인간이 다루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말한 탈주수라 이후에 신은 더 이상 세계를 실제로 통치하는 주체가 아니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관념 정도의 자리로 물러나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신이 맡고 있던 최종 책임자의 자리가 비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인간의 의지가 떠맡게 되니까 우리는 더욱 이제 피곤해진 거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알코올, 약물依존증을 겪는 사람에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쨌든 선택은 네가 했잖아 라고 말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인간에게 언어는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도 도덕의 계보에서 말의 힘을 언급하거든요. 지배자가 갖는 명칭 부여의 권리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언어 자체의 기원을 지배자의 권력 표현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것은 이러저러하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든 사물과 사건 각각을 하나의 소리로 봉인하고 이를 통해 그것을 소유해버린다. 근데 지배자 중 최고의 지배자는 아마 역사와 문화, 어떤 라캉이 말하는 상징계겠죠. 모두가 이것을 사과라고 부르고 모두가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부르고 모두가 이것을 책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기 쉽지 않잖아요. 한번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사물과 사람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동태 이야기와 겹쳐보면 어떤 능동, 수동만 허용하는 문법 구조 안에서 지배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는 의지가 약해서 중독된 거야. 네가 자유로운 의지로, 자유의지로 그렇게 살았으니 책임감도 죄책감도 네 몫이다. 근데 이 지배자는 뭐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댓글을 쓰는 우리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결국 의지는 도덕적 비난과 처벌을 정당하기 위한 장치가 되기도 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울증이나 약물依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에밀 뱅베니스트의 말처럼 언어는 사고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고의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는 그냥 머리가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언어 구조 위에서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애초에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의 방향과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뱅베니스트와 고쿠분이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어떤 언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언어가 가진 문법과 구조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꺼내들 수 있는 지반을 먼저 깔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 수동이라는 두 칸짜리 구조 안에서 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마다 본능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책임을 쥐어주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나에게든 타인에게든. 그러니까 사건의 결을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쪽에 분류를 할지, 어떻게 판단을 할지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쿠분이 중동태라는 개념을 다시 불러내는 건 어떤 문법 책 뒷부분에 어떤 사전에 항목 하나를 더 넣자는 얘기가 아니라 언어로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지 말고 조금 더 사고의 틀을 넓히자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연습을 알코올依존이든 우울이든 힘내라는 말이든 그러니까 능동, 수동 둘 중 하나에 몰아넣지 말고 한 인간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동태의 언어의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책에는 제가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제가 설명한 건 이 책에 나온 것의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이 책에는 하이데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학자다 보니까 인용을 하고 싶었는데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놓쳐 버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하이데거의 얘기를 아예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